지난주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60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제일 가까이 둔 사람이 제일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무서워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배신당했을 때, 이용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그 순간의 아픔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 힘든 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나이 들어온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상처받을 수도 없는 그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0년 전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였던 그는 1801년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보냈습니다. 57세가 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약용은 수많은 책을 쓰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깨달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이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 곁에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중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평생의 실수를 하시거든요. 30초만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관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인지, 그 답이 이 이야기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가끔씩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개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8세에 문과에 급제했고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각종 개혁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 그와 함께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약용을 지켜주던 힘이 사라진 겁니다. 불과 1년 후인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정약용은 유배형을 받습니다. 전라도 강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 정약용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처음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어제까지 형님 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함께 개혁을 논하던 동료들이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조차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약용이 겪은 일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고 서로 결혼식에도 갔고 자식들 키우는 이야기도 나눴죠. 그런데 제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원래 그럴 줄 알았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람의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봅니다. 여러분의 돈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맥을 봅니다.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들도 사라집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제 직함을 보고 있었다는 거요. 명함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사라지더라고요. 정약용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유배 가기 전까지는 권세 있는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가자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체력도 경제력도 사회적 지위도. 바로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던 사람들, 이제는 바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 이제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보다 더 교묘합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한 친구가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 많이 아파? 치료는 잘 되고 있어?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불쌍하게 됐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장해서 말했더라고요.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이들은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위로하러 온 사람과 그저 호기심에 온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요. 진짜 위로는 조용합니다. 진짜 배려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떠들썩하게 걱정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비교적 알아보기 쉬운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 이 사람은 아마 지금 여러분 옆에 있을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낯선 적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다고. 친히 사귀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화살을 갈았다는 겁니다. 과거를 무기로 삼는 사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그래요. 가족 모임만 하면 제 과거를 들춰내요. 제가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한 이야기, 첫 번째 결혼 실패한 이야기, 그걸 계속 꺼내면서 저를 무시해요. 저는 이제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할까요?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은 현재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우위를 점할 수 없기에 과거라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려고 할 때, 당신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이 한마디면 여러분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이 예전에 그것도 실패했는데, 이 한마디면 여러분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과거에 가둬두는 것,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걸 막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가족인데 어쩌겠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참아야지 하면서 계속 견딥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과거에 묶여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한 방대한 저수를 남기며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아픈 유형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서 친구들한테 말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벌써 손주야? 빨리도 늙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그 친구는 손주가 없거든요. 기쁨을 시기하고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 이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면 불편해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금방 화제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외면합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물질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유배 가기 전 정약용이 개혁 정책을 성공시켰을 때는 많은 이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정약용이 유배를 가자 그들 중 누가 편지를 보냈습니까? 누가 위로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점점 적어집니다. 손주가 태어나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오랜만에 여행을 가거나 이런 작은 기쁨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쁨마저 함께 기뻐해주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때 누가 곁에 남아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네 번째 유형을 구별하지 못해서 평생을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 친구이거나 가까운 친척이거나 심지어 형제자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피부치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평생을 상처받으며 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나 오랜 인연보다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이 가장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바꾸려고 하는 사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자식이 그래요.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간섭해요. 제가 어떤 옷을 입으면 그건 이상하다.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별로다. 제가 무슨 취미를 하면 시간 낭비다 끝이 없어요. 저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바꾸려고 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서요. 당신을 위해서. 이 말 조심하십시오. 이 말 뒤에는 대부분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그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유로웠고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의 방식이 생깁니다.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이게 다 세월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직장 상사에게, 사회의 기준에.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우리에게서 계속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해요. 자식 얘기, 남편 얘기, 건강 얘기 끝도 없이 불평을 늘어놓아요. 제가 듣고 또 들어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금방 화제를 돌려요. 아니면 그래도 당신은 낫잖아라고 해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저는 완전히 지쳐요.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적인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만 가는 사람에게 쓸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진짜 자신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말년은 놀랍도록 생산적이었습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익으로만 다가오는 사람, 위로하는 척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과거를 무기로 삼는 사람, 기쁨을 시기하고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 계속 바꾸려고 하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이 중에서 여러분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명? 2명? 아니면 더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사람에 대해 배웠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을 가리는 기준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더 편안해지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더 강해지는가? 이 3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정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정리한다는 게 꼭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그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깝게, 어떤 사람과는 적당히, 어떤 사람과는 멀리, 그렇게 사람을 재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말년은 평화로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는 않았지만 진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람들과 함께 조선 실학의 정점을 이루는 저술들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를 지켜줄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자신을 위한 정리를, 용기를 내십시오. 때로는 아픔도 따라올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에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다음에도 정약용의 다른 가르침으로 조용히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진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